무려 22번째 작품이에요. 데뷔를 96년에 하셨으니까 20년 동안 하나 둘 22작품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 다작의 힘이 뭔지도 궁금하고 일단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둘 그 제가 하나 둘 하는 게 이제 군대에서 하나 둘 그 무전할 때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포트 인데르 멤버 이러면서 그 상대가 내 목소리를 잘 전달받는지 하는 네. 그런 어떤 그걸 제가 버릇이 돼서 하나 둘 하는 거고요. 네. 답변이 질문이 방금 개인기 뭐였죠?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22번째 작품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냥 올해 그물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전에 어떤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항상 뭔가를 쓰고 뭔가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22번째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원래 그 김영민 배우님 조사관 역할을 맡으신 김영민 배우님도 오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못 오게 되셔가지고 제가 되게 아쉬워요. 김영민 배우님에 대한 질문도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감독님한테 대신 해주세요. 드려도 될까요? 그 이번에 김영민 배우님이랑 4번째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김영민 배우님이 뭐 김기덕의 페르소나다 이런 얘기도 들으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민 배우에 대해서. 그럼 조전 씨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페르소나끼리의 싸움.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페르소나가.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초반기에 조전 씨하고 많이 했고요. 수치불명으로 이제 김영민 씨와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사상 최대 오디션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 11개 영화사가 연합으로 공모전을 해서 선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거기서 수치불명에 나온 그 김영민 씨 그리고 또 한 명은 밤민정 씨 이 두 사람을 이제 주인공으로 저는 실제로 캐스팅했고 나머지 영화사는 하나도 캐스팅을 안 했어요. 한 명도. 그때 문정희 씨가 이제 또 그때 후보로 그때 있어서 문정희 씨 그때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작품에 참석을 못했고 그 후에 이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이제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수침불명 끝나고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대1 뭐 이렇게 4편인가 5편을 했는데요. 항상 그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줘요. 제가 어느 기사에도 말했듯이 이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배우 한 명만 있어도 그 영화는 굉장히 안심하고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사관 역할로 이 친구면 분명히 이 살벌한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잘 하겠다 해서 정말 이렇게 믿었고 또 영화에서 잘 표현됐고 하물며 저기 1대1에서는 1인 8역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 1인 8역을 이틀 만에 다 찍었는데도 그걸 훌륭하게 이렇게 소화해 주셔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배우다. 그래서 1대1 때 전 솔직히 그 배우가 뜰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어떤 그 팔색조 같은 연기를 충분히 인정받을 것이다. 근데 어느 조연상 후보에도 하나도 못 올라가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그럴 때는 감독으로서 미안함도 있으세요, 감독님? 그 미안함은 좀 모르겠고요. 네. 뭐 캐릭터를 좀 못 준 미안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 뜬 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극찬을 하셨어요, 김영민 배우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라면 감독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배우였다면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다,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거의 실내씬이 태반이고 그리고 혼자만 유일하게 가장 악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입장이 분명한 가장 악랄한 역할인데 자기 편이 없더라고요, 영화 안에서도. 그래서 현장에서도 또 감독님이 워낙 신뢰하는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디렉션을 꼼꼼하게 주셨을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또 김영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외롭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은? 현장에서 뭐 제가 사실은 가장 바빠요. 배우들은 저보다는 좀 쉬는 것 같아요. 자기 분량만 찍으러 오니까. 이게 저는 정말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 현장에 제가 친한 사람 오는 걸 싫어해요. 거기에 신경 뺏기면 이제 제 영화 망친다 오지 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현장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을 못 챙기죠. 딱 챙겨주는 건 점심시간, 뭐 밥 먹는 건 꼭 챙겨줘요. 밥 먹는 그 외에는 제가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담이나 그런 걸 나눌 시간도 없고 뭐 수고했다고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섭섭해할 수도 있는데 영민 씨는 특히 제가 특히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더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잘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사람 좀 내버려 두잖아요. 집안에서도 그죠? 근데 그 스스로는 굉장히 그 안에 좀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섭섭함이. 아마 그런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섭섭함이 막 터져버렸던 장면이 애국가를 서럽게 불렀던 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예, 맞습니다. 그 애국가에서 그 캐릭터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애국가를 부를 때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애국이라고 믿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캐릭터에 한번 그런 내용을 추가로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스스로 되게 웃겨가지고 그 장면 시나리오 쓸 때 이거 웃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웃긴데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앵글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 인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씬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우리 애국 포스터 보면 그런 식으로 딱 구도상 그렇게 하고 태극기 휘날리고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슴에 손 얹고 쫙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돼서 뭔가 그런 느낌을 좀 찍고 싶어요. 저는 류승범 씨가 맡았던 남철우 역할은 거의 등장부터 서글펐어요. 특히나 그 서글픔의 정서로 쭉 가게 됐던 결정적인 장면이 샤워씬이었거든요. 느닷없이 잡혀온 것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억울한데 갑자기 샤워를 하라고 했을 때는 수치심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샤워실에서 혼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씬이 저한테는 남철우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철우를 굉장히 슬픈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감독님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인이 발가벗겨질 것을 미리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목욕을 하라는 거는 그 소지품을 더 자세히 이제 검사하기 위한 혹시 간첩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그 소지품을 이렇게 더 조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김영민 배우님이 맡았던 조사관 역할은 저는 그 김영민 배우님이 전작이 마돈나라는 신서원 감독님 영화인데요. 거기서도 나쁜 역할로 나오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악역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배우님의 특징이 악역인데 연민이 느껴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치면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되게 입체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김영민 씨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저는 뭐 아까도 김영민 씨 칭찬을 너무 많이 해서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은 우리 기자님이 오히려 칭찬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저한테 네, 그렇게 맞아요. 예, 네, 안 그런 것 오셔서 같아요. 너무 서운해요. 예, 안 와서 섭섭하고 네. 둘이 개인적인 자리를 제가 만들었던 네.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아쉬운 건 진짜 악역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악역으로 고착돼서 그 좋은 주연을 하지 못할까봐 좀 너무 그쪽 악역으로 몰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단 열흘 동안 촬영한 영화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말이 열흘이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화 속의 사건 순서대로 촬영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프로덕션을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여기 뭐 우리 영화 PD도 있지만 제 영화 피에타든 이전에 1대1이든 지금 그전에 메비우스든 뭐 대부분이 이제 거의 순서대로 찍었습니다. 시나리오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찍어야만 이제 더 뭔가 이렇게 호흡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찍는데 그것이 사실은 되게 힘이 듭니다. 순서대로 찍는다는 건. 순서대로 찍는다는 건 장소 이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몰아찍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든 면이 있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마 배우와 스텝이었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예, 저도 힘들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제작자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하는 편인데 그렇게 찍는 것은 이제 가능한 것은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화면이 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퀄리티가 그렇게 제가 촬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을 그 메비우스 때보다 하다 보니까 메비우스 1대1 뭐 작년에 찍은 일본에 찍은 스톱 이거 다 제가 직접 촬영을 하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찍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든가 뭐 어떤 그 촬영 감독들이 이렇게 노련하게 구사하는 어떤 그런 세련미 이런 거를 제가 고민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드라마를 이어가는 그 본질적인 그 감정만 그냥 잡아가는 거죠. 카메라 앵글의 미학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제 마음이 가는 앵글을 바로바로 전 잡은 겁니다. 제 마음에 다음 카트는 요거면 좋겠다. 그럼 얼른 카메라를 들고 그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액션. 그러니까 한 카트 찍는데 보통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실제 충무로 영화편은 한 카트가 30분 내지 1시간을 걸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이 테이크를 옮겨서 할 때는 배우의 그 에너지가 식었다 뜨거워지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뜨거워진 감정이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한 테이크 해서 레디 액션 하고 한 커트 10초 찍고 야 30분 동안 또 세팅하고 쉬세요 하고 세팅하고 다시 또 그걸 이어내면 그 호흡이 이제 세련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직조된 느낌이 드는데 전 오히려 그 배우가 다른 어떤 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카메라 사이즈 바꿔서 바로 그걸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운동감은 더 그 심리적 운동감은 더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 그거 찍는 그 순간에 그것들도 짧은 시간에 한심들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런 감정의 연결선이 오히려 유지되는 거고 나쁜 점은 세련미나 뭔가 어떻게 보면 영화 우리가 고유한 영화의 어떤 매력들인 어떤 화면의 구조, 화면의 미장센 이런 것들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생각을 하다가 피디님한테 여쭤봤더니 초상권 문제 때문에 그 일반인들의 진짜 행위를 출연시킬 수는 없어서 엑스트라를 쓰신 거래요. 그리고 그 간혹 일반인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후반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의 얼굴을 약간 흐릿하게 처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피디님의 눈썰미에 더 놀랬거든요. 그거를 일반인 분들과 엑스트라 분들의 얼굴을 구분하셨다는 게 더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감독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명동신 자체가. 예, 뭐 제가 명동씨는 옛날에 해안선의 장동건 씨가 명동에서 이제 총검술을 하는 장면도 있고요. 나쁜 남자의 조재현 씨가 명동에서 이렇게 그 명동 중심에 있는 장면도 있고 피에타의 그 조민수 이정재 씨가 그 행복하게 부자가 이렇게 뭐 쇼핑하는 장면도 있고 지금 명동씬을 많이 찍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여기는 정말 몹신을 찍기에는 가장 좋다.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 대신 이제 얼굴이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서 잡으면 뭐 이게 잘 누군지 모르니까 다만 타이트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주변만 이제 저희도 보조 연기자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저는 보조 연기자 이제 좀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데 우리 PD가 100여 명 정도를 어떻게든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동원을 해줘가지고 무난하게 그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그 약간 이제 주변 사람들도 통제를 하면서 보정 기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PD님한테 그 제작하실 때 혹시 재미있는 일이 없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커피값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 커피값이 꽤 많이 들었다. 커피값이 되게 비싸더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작비 얘기를 하면 전 할 말이 없고요. 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메이저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작업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힘들게 찍어도 영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늘 그럴 각오를 하고 저는 찍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커피값이 아니라 뭐 밥값이 여러 가지 해서 정말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이제 스텝 배우들한테 미안한 부분이죠. 자꾸 미안하게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이쯤에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마이크를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이크를 드릴게요.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하나 둘 이거를 아까 하시던 거 한 번 더 해주세요, 감독님. 하나 둘 알파 뭐였죠?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인자 노벤버 이렇게 해서 무전 치고 그럴 때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아홉 공 공아홉 팔 칠 여섯 넷 삼 둘 하나 잘하죠?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죠, 감독님? 아니요, 공아홉 팔 칠 여섯 오 넷 삼 둘 하나 이게 거꾸로. 네. 이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 피프에서 나쁜 남자 15년 용매 같은 그 DGB한 이후로 처음 뵙는 예. 빨리 여쭤볼게요. 일단 처음 같은 장면에서 보면 해안선이라는 데는 그런 철책 이런 장면 특히 내용이다 싶어서 열흘 동안에 찍기 굉장히 힘들으셨었는데 그런 거 장면 좀 비하인드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만 더 드리려면은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 밀정 같은 영화는 헐리우드 직배사가 드디어 한국 영화도 이렇게 복종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데 감독님은 계속 이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 투자를 안 받으시고 마이너라고 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는데 한 번 정도는 메이저라고 한번 뭐 하실 생각 없으신지? 예, 그 철책은 사실 이 영화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좀 약간 처음 도입부에 철우가 넘어오는 과정이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장면도 그렇고. 근데 실제 북한을 찍은 거예요, 제가. 초망원 렌즈의 2배의 어떤 증폭을 시켜서 실제 북한 마을을 제가 멀리서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CG로 뒤에 이렇게 위대한 수령 이거 이제 CG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실제 북한 장면이고 여기 나오는 건 집 하나만 이제 세트로 찍은 거예요. 그렇게 찍고 철책도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촬영 스케줄 상관없이 저 혼자 시간이 날 때 다 자료를 찍어 놓은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촬영에는 굉장히 많은 거죠. 다만 배우들이 참여한 게 10여 회지 저 스스로는 오랫동안 소스 촬영을 몇 번이고 했고요. 예, 그런 장면이 있었고 사실 조금만 군부대가 촬영에 어떤 그런 걸 협조가 가능하다면 더 아마 그 장면을 더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찍었을 텐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해안선을 찍을 때도 군부대 세트가 필요했는데 다 거절을 당해서 위도에다가 2km를 철조망을 2억을 들여서 철조망을 세트를 짓고 해안선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예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찍었고요. 지금 메이저에서 제가 투자 못 받는데 이제 그런 거는 피에타 때 사실 우리 여기 누의 관계자도겠지만 누의 대표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 이제는 저희들이 몇십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소재만 괜찮으면 하자. 근데 그때도 제가 왠지 뭔가 내가 만드는 영화는 메이저가 투자하면 같이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제가 메비우스라는 파격적인 가족이 성기다라는 주제로 찍었는데 그걸 메이저에서 50억 들여서 찍었다고 보세요. 광고비 20억 쓰고 70억 들여서 찍었다고 보세요.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대1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혼자 하는 게 맞다. 혼자 욕먹는 게 맞다. 메이저 이미지 괜히 구기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물도 제가 미리
그 뉴든 아니면 메이저하고 시나리오 의논했다면 가능했겠죠. 그때 그럴 때는 프로덕션이 이제 늘어지기 시작하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만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막상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면, 메이저의 시스템이 다 그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거기 검토된 것을 또 이렇게 하고, 뭐 그 자체를 제가 뭐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저는 시간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겁니다. 예, 할 거고, 할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다른 분 혹시 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받을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말씀하신 김영민 배우가 이제 감독님의 페르소나라면 지금 이제 유승범 배우나 진우로 나온 이원근 배우는 좀 새로운 인물인데 그 캐스팅 하실 때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의 어떤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캐스팅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원근 씨는 저희가 그 승범 씨는 이제 먼저 하겠다고 해서 픽스가 됐고, 그러면서 영화가 출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승범 씨가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 영화 자체가 또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승범 씨가 되면서 이제 주변 캐릭터도 이제 캐스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원근 배우가 한 그 진우라는 캐릭터의 캐스팅이 좀 어려웠어요. 좋은 젊은 배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은 이제 오디션 자체도 이제 참여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PD가 이게 찾아서 이렇게 몇 분의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원근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빨리 결정하면 또 이분마저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다행히 기다려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고, 또 본인은 하고 나서도 너무 이제 번개처럼 찍어버리니까 잘할 기회조차도 뭐 과연 있었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못했다는 생각을 굉장히, 베니스 가서도 저한테 옆에 와서 정말 이렇게 막 그 답답한 심정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100점은 아니지만 한 70점은 된다. 앞으로 30점 남겨두는 배우가 되라. 그렇게 제가 말장난을 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더 훌륭한 배우, 그러니까 저희 영화에서는 7, 80점으로 이렇게 참여했지만 앞으로 90점, 100점이 되는 그 가능성이 남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근 씨가 캐스팅이 돼서 조금 톤이 바뀌었다던가 좀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감독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화 보시면서 국정원에 이런 사람 정말 있어?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들게 들어간 거기서 그 조직의 어떤 철두철미한 그런 캐릭터여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온화하고 애정이 있고, 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외부적으로 국정원의 어떤 그런 사건들만 접해서 다 그분들은 좀 삭막할 것이다 하는데, 실제 그 안에도, 그 조직 안에도 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약간 제 마음을 해서 좀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있다는 것이 이 영화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시나리오를 쓰다가 이제 감독이 됐고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그래서 시나리오를 배워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특수작전처럼 치밀해야 된다. 실제로 시나리오 작업이 그냥 겉으로 자기 기분대로 쓰는 게 시나리오가 아니라, 써보면 여러 가지 이 장면에 백신은 백신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 있어야만 되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해서 다른 부분을 간과하고 쓰면 그것도 여지없이 나중에 다 영화에서 허점을 드러나고요. 시나리오 쓸 때가 저한테 가장 피가 마르는 순간인 동시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광산에서 금을 캘 때 금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캐다 보면 광맥이 나왔을 때 행복한 것처럼, 그러나 그 캐는 과정은 항상 길죠.
그런 것처럼 시나리오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놀라운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스스로 굉장히 황홀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그 장면이 아주 감동되면 또 감동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또 막 그런 시나리오 쓸 때 막 가슴에 조여드는 어떤 그런 쾌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나리오 작업은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힘든 동시에 굉장히 어떤 쾌감을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조감독 선발은 저희 PD가 저 뒤에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바로 그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시면 되고 와서 전화번호 받아가. 그래서 우리 PD 면접을 보시고요. 그 다른 질문 또 뭐였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 소재가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는 거 아시죠? 최승호 PD님이 이제 그 영화도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시기에 일주일 차이로 그 다큐가 있고 저희는 뭐 그 다큐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은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을 뿐이지 저는 오히려 그 다큐는 어느 시점에 사건을 다뤘다면 저는 분단 62년의 어떤 그런 그 안에 의심의 역사를 저는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심의 역사 안에서 지금 여전히 우리가 더 극단적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을 저는 영화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홍보팀이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물과 놀랍도록 닮은 영화 이렇게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너지를 내고 싶은가 봅니다, 감독님.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왜냐면 자백이나 저희 영화나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드라마와 영화를 다큐와 비교하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논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이야기 관련해서 약간 궁금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주인공이 이제 북한으로 떠나기 직전 신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신문을 그 국정원 그 부장 이 뭐 신문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알고 보니까 그 자살한 그 탈북자로 알고 보니까 간첩이 아니라 그냥 진짜 탈북자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그 순대국밥 씨는 그럼 어떤 의미였는지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북한에서 조사도 다 받고 나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거기서부터는 갑자기 약간 뭐랄까 삶의 의지를 잃은 느낌이랄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이 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캐릭터가 그렇게 우울해졌는지도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감독님의 영화를 일단 너무 자세히 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장면은 이제 그 국정원 부장이 그러죠. 마지막에 애국가 부르기 전에 중국 소리도 다 가짜였고 뭐 하면서 지나치게 뭔가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뭐 5월에 핀 진달래 7송이 뭐 2송이는 사슴에게 주고 2송이는 뭐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정말 시일 수도 있고 하나는 암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정 간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잠수타라는 암호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둔 겁니다. 실제로는 둔 것이고 거기서 자살하는 거는 어쩌면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자살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가혹한 어떤 그런 거에서 견디지 못해 자살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관객이 이렇게 뭐 어느 쪽을 더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많이 더 추론하는 건 이제 자유고요. 저 나름대로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그리고 실제 그런 뉴스에도 뭐 우리한테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뭐 그런 걸로 약간 어떤 이미지를 빌려와서 제가 그 장면을 좀 이렇게 하프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끔 한 것 같고요. 또 맨 뒤에 그 이제 아침에 나갈 땐 건강하게 섹스를 하고 나간
그 건강한 남자가 돌아와서는 그 기능이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은 그 간에 이제 한국에서 또 북한에서 가혹한 행위를 그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몸만 만신창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거의 이제 어떤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비유로 그 마지막 장면을 초반과 완전히 다르게 그 기능 자체마저도 정말 그 기능 자체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건 그거야말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정신이 굉장히 많이 훼손된 느낌을 주는 거니까 좀 그렇게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또 보실 때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연출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진달래 암호명을 맡은 연기한 여배우가 정하당 씨잖아요. 전 그분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짧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안 슬프냐고 하니까 꼭 슬프면 울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연기에서 그 이중적인 그걸 느꼈거든요.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배우 연기가 정말 좋았는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그 배우들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항상 정말 그 장면도 아마 30분 찍었을 거예요. 30분 정도. 그 전에 이제 하루 10시를 찍으니까 딴 데 찍고 하는데 이제 대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딱 가서 이제 찍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 전 빨리 찍어, 카메라 여기 일로 와, 그냥 찍고 했는데 근데 딱 슛 들어가니까 그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너무 짧지만 이분은 한 며칠 동안 이것을 고민했겠구나. 그럴 때 감동했지만 감동했다는 말도 또 못하고 얼른 다음 자세로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영화를 편집을 제가 이제 다 또 하거든요. 영화 끝나면 편집을 1차 편집을 제가 다 하면 편집을 하면서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항상 편집을 할 때 뒤늦게 이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렇게. 제가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했군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까 가운데 손 번쩍 들어줬죠. 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목이 그물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보니까 캐릭터별로 저마다의 그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상일 수 있고, 뭐 반공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주인공인 이제 남철우에게도 나중에는 또 가족이 그물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니면 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한테는 요즘에 부산국제영화제 내뱉었는데 예매 못한 게 되게 쬐끄만 그물이 돼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살면서 이렇게 사상처럼 큰 그물에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사소한 그물에도 걸릴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철우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독님에게 있어서 이제 영화를 하면서의 감독님의 큰 그물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벗어나려고 이렇게 남철우처럼 노력을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사상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물도 어쩌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인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기 철호만 그물에 걸린 것이 아니고 여기 조사관도, 한국의 조사관도, 북한의 보위부 조사관도, 부장도 모두가 다 그물에 걸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누가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물은 어떤 모두한테, 이 영화 안에 모두가 이제 그물에 걸린 거죠. 그것이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까 가족도 어떻게 보면 뭐 연인 사이도 그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물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영화라는 그물에 걸린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그물에 걸려서 영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술을 먹을 때만 저는 영화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술을 먹을 때만 영화로부터 그물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영화를 만드는 한은 계속 저는 그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감독님이랑 제가 라이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때 이제 라이브고 해서 제가 못 물어봤었는데, 못 여쭤봤었는데, 이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감독님? 예, 네. 담배는 아직 못 배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여기 앞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철호의 딸이 고민형을 철호가 가져다준 그 새로운 고민형을 놓고 원래 그 헌 고민형을 이제 찾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철호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그건 나쁘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렇게 폭력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니 좋고 나쁘고를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아무튼 근데도 또 아이러니하게 철우도 원래 가지고 있던 고민형을 뺏고 새로운 고민형을 이렇게 딸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그런 게 좀 충돌할 때 글쎄요, 어떻게 해치지 않고 존중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른 말.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시나리오에는 원래 좀 달랐는데 현장에서 그 엔딩이 조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나리오 상에는 그 고장난 인형을 고쳐주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래도 고장이 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만 움직이고 더 이상 이제 기어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정체된 상태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없이 계속 그 불구 상태로 가면서 불구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그리고 제자리만 뺑뺑뺑뺑 돌면서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암울한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찍으면서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자본주의 오토매틱 그 영어로 샬라샬라 하는 그 인형을 오히려 이제 샬라살라 러시아 말인가요? 네, 어쨌든 쌀라쌀라 요즘 사람들이 잘 안 써가지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남북관계 암울함을 보여주는 거랬는데 그걸 이제 뺐는데, 그것은 이제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그래서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해서 그것도 찍고 다른 것도 찍었는데 저 아이가 왜 저것을 갖고 왔을까?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찍을 때 그 새벽에 막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걸 찍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랬던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편집본에서는 그 인형을 놓고 아이가 그 예전에 그 돔에다 터진 인형을 갖고 왔을 때 그 인형을 보면서 인형을 이제 안고 화면을 보는 장면인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걸 마무리 찍었고 거기에 제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대부분 디지털 시대.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의 시대, 아날로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흙냄새가 나고 여러 인간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인데, 어쩌면 그 극단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과연 행복한 것일까? 그런 거에서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여전히 전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미래,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돈이나 어떤 자본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은 욕망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제가 청소년 관람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얘기보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어떤 주제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 아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순수한, 그리고 그 고민형이 낡고 터졌지만 거기에 배어있는 그 인간의적인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뭐 억지로 이 의미를 제가 부여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원래 의도했던 엔딩 장면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김기덕 감독님과 류승범 배우님의 만남이라고 했을 때 남북 간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라고 했을 때 당연히 19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고 감독님도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토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그물에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영화라고. 근데 저는 이런 표현법이 사실은 이 영화의 표현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가 소재가 폭력적이라고 해서 영화적인 만듦새까지 반드시 폭력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한국 영화 중에는 그런 영화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영화는 사실상 김기덕 감독님 하면 무슨 잔혹함이 떠오르지만 굉장히 비폭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문받을 때도 그렇게 앵글이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철우가 잿더리로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점프컷이 되어 있어서 저는 되게 그런 표현들이 좋았거든요. 감독님. 제가 아마 어느 때부터 보이는 물리적 현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영화에서 좀 자제를 하자. 피에타도 여러분 보시면 기계 소리와 그 어떻게 보면 사운드 그리고 기계의 어떤 그 운용 이걸 보여주면서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의 인체가 들어갈 때 신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상상으로 오히려 그 고통을 전해준 것 같아요. 보여주지 않고 이 영화 역시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 폭력의 어떤 보다는 심리적 폭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배제하고 오히려 보여준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상 거기에 특수 효과라든지 거기에 어떤 리얼한 어떤 그 폭력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거의 저희로서는 불가능하고 뭐 정말 어떤 요즘 뭐 정말 그 징한 폭력 장면들이 많은 영화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장면만 빌려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할까? 그 한 장면은 우리는 필요한데, 거기는 수백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을 이어붙여 놨으니까, 예, 왜 웃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어떤 소스들을 하나만 주면 좋겠다. 막 이런 부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리적 폭력보다는 심리적 폭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간 관계상. 미디어에 대해서 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되게 이제 좀 폭력적으로 주인공을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 영화 다 보셨다시피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는 어쨌든 저는 이 주제와 메시지 항상 그 중심에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 첫 영화도 그렇고 지금까지 모든 영화들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영화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첫 영화 아구부터도 웃는 장면이 항상 있더라고요. 영화 그 심각하고 그 끔찍한 상황 안에서도 웃는 장면이 항상 있었어요. 관객들이. 그 이유가 뭘까? 그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저는 게 아이러니.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다는 거. 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울고 있었다는 이 아이러니가 아닐까. 아이러니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아닐까. 이 영화의 장면들도 아마 그럴 때 약간은 그런 웃음들이 유발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이죠. 실제로는. 그러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웃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은 너무 슬픈 건데 예를 들어 이 선물을 얘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면 또 거기에서 또 반동으로 취급받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로 바꿔주는 건데 그게 보면 결론적으로 달러로 바꿔줄 때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애가 정말 그동안 캐릭터를 깨고 이걸 다 챙겨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웃음이 바로 미안해지잖아요. 뒤에서. 그죠? 그런 것들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그렇게 내려왔던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실제 받고 근데 그걸 다 거절하고 맨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실제고 그래서 철우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달러로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미디어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남북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서로 복사해주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고 저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가혹하게 이게 사실은 이게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보실 때 저 한국에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북한에 가서 정말 환영받으면 저는 아마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의 현실, 이 분단 66년 이상 된 이 현실의 그 고질적인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건 의심이죠, 의심. 북한 사람이 우리한테 왔을 때 합동신분센터에서 똑같은 이거하고 유사한 어떤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간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필수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66년 동안 우리 안에서 누적된 의심이잖아요. 이 의심을 저는 복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 가서도 여전히 남한에 한국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또 여전히 의심의 어떤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60년의 의심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 그 누구도 초로가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실제로 우리 역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잖아요. 사실 우리 현실 자체가. 그죠? 이 초로는 아니지만 초로 유사한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그렇게 해오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백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이 감독님의 그물이 100% 취재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는 아닌데도 전 자백을 봤는데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한테 도착한 영화로서 우연치고는 저는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시고 또 자백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미디어의 그런 데칼코마니 같은 얘기 하셨는데 저는 밥상을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대꾸를 이루는 처음에 등장하는 아내의 밥상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밥상, 그리고 처음에 남한으로 끌려왔을 때 그 경호 요원이 시켜줬던 밥상과 북한 보위부에서의 또 밥상, 이런 식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들도 의미 있더라고요. 거기 영화 중간에 이제 음식 쟁반 내놓은 거에 그 밥상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네. 아직 많이 남은 밥, 네. 그리고 찌개, 그리고 거기 어떤 자본주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이미지 하나하나가 그 버려진 노트북이라든지 그 이미지 하나하나가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초루가 이렇게 보면서 갖게 되는 또 다른 자본주의 얼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제 마음을 좀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근 배우님이 선물을 들고 나갈 때 비싸고 좋은 걸로만 골라서 들고 나갈 때 자본주의에서 자란 청년이라 영광 앞에 솔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하시는 것도 의미있고 재미있고 좋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김기덕 감독한테 바라는 것은 파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집요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미 쓰신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막 제목이 선악과 인간의 시간, 요한계시록 막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되고 있거든요. 차 기자 지금 쓰고 계신 거나 지금 몰두하고 계신 주제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예, 저도 이제 일단 3개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뭐가 영화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어쨌든 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제 생각들이고요. 그 제목만으로 볼 때는 뭔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인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했던 비밀, 그리고 관객들이 아직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비밀들을 저는 하나씩 푸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 인간의 시간, 요한계시록 그 외에도 몇 편의 시나리오와 줄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차례차례 한 편씩 만들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주제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그물은 어쨌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현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남북 관계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우발적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6년 전에 그 한스러운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정말 이거는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런 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고 그 한복판에 저희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이 순간을 극복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주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 편이냐 너는 묻지 말고 이 과거의 어떤 그 아픈 그런 상처 주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맙습니다. 그물이 내일 개봉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셨으면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